안녕하세요, 라니역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 피부 쪽은 완생으로 도화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선크림 고르는 요령 꿀팁 얘기 드리면서 직접 좀 시연 보여드릴 부분 있고요. 그리고 선크림을 지우고 나서 보습 관리까지 말씀을 드리려면 또 직접 제가 이 도화지가 좀 필요해서 지금 화장을 다 지우고 보습 세럼만 지금 바른 상태거든요.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 보통 SPF 지수 많이 보잖아요.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PA 지수가 SPF 지수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저는 PA 지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SPF 지수는 그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외선 B는 우리 피부에 어떤 데미지를 주냐면 일광 화상이나 홍반 같은 영향을 주고요. 피부 속 깊이 침투를 하지는 않아요. 또 자외선 B 같은 경우에는 햇볕이 강렬해지는 봄이나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하루 중으로 치면 이제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때에 가장 침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에 조심을 좀 해야 하는데, 반면 UVA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사시사철 비가 오는 날, 흐린 날 상관없이 심지어 창문을 뚫고 들어와서 데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더 신경을 써야 하고요. 또 이 자외선 A 같은 경우에는 이 별명 자체가 일단 기분이 나빠요. 뭐냐면 별명이 노화광선이에요.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자외선 B보단 자외선 A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PA 지수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외선 A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떤 데미지를 주냐면 피부 가장 겉면 표피층에서는 우리가 피부 장벽이라고 부르는 피부 겉층의 지질층을 약화시켜요. 그러면 이제 각종 트러블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또 피부 표피층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기저층에서 이 UVA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드디어 갈색의 멜라닌 색소가 올라오면서 기미, 잡티, 주근깨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또 이게 겉층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피부 속 깊숙이까지 UVA는 침투를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 속 그 진피층에서는 가장 아까운 동안 피부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이제 항상 하루 한 잔씩 정성 들여서 마시고 있는 이 콜라겐. 이 콜라겐이 이 피부 진피 속에서 우리 피부 탄력을 유지시키고요. 물론 피부뿐만이 아니라 뼈에도 필요하고 모든 근육세포에도 필요한 아이인데요. 얘를 뺏어가요. 네, 얼마나 소중한데. 이거 없으면 이제 탄력이 없어지면 주름이 생기고 피부 노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을 파괴시키는 작용.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부러 배도 부른데 물 계속 하루에 1.5리터, 2리터 마시고 피부 속에 수분을 좀 붙잡아 보겠다고 하잖아요. 그 피부 속 수분을 붙잡는 역할을 하는 게 진피층에 있는 히알루론산인데요. 이 UVA가 히알루론산도 파괴를 시킵니다. 그래서 콜라겐과 히알루론산까지 공격을 하기 때문에 UVA는 꼭 잘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고르실 때 SPF 지수뿐만이 아니라 PA 지수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PA 지수는 아직 국제 전체 공인이 아니라 원래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쓰이는 나라도 있고 안 쓰이는 나라도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PA 지수는 없고 SPF 지수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PA 차단율이 어느 정도인지 플러스 개수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하나보다는 두 개가 2배, 그리고 두 개보다는 세 개가 또 곱하기 2, 이렇게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정도가 2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잘 파악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실내 생활을 할 때와 간단한 외출을 할 때, 본격적인 야외 활동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느냐 정리를 한번 쫙 해드리면, 일단 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집콕할 거야 하면 보통 SPF는 10, 그리고 PA 지수는 하나짜리면 괜찮아요.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SPF 지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10, 30, 50 이렇게 있다고 치면 3배, 5배 올라갈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SPF 15까지는 UVB를 차단하는 정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15부터는 사실 50까지는 1에서 3% 정도 변하게 돼요. 완만한 곡선을 그립니다. 물론 그 1%도 아주 소중하지만 그 1%를 위해서 SPF 지수를 10에서 30, 30에서 50으로 만들 때는 그만큼 화학적인 성분도 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피부에 좀 자극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적절한 거 이용을 하셔야 되고, 또 간단한 외출, 간단한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SPF 30 정도, 그리고 PA는 2에서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 정도 사이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스포츠, 야외 활동, 바캉스, 해양 스포츠 이런 거 즐기실 때, 또 겨울철 스키장 같은 그런 눈밭에서 레저 즐기실 때 눈에서 반사되는 이 태양광 UV가 오히려 여름철 바다에서 반사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대요. 그래서 그때도 꼭 지켜 발라 주셔야 되는데, 그때는 SPF 지수 50, 그리고 PA 지수는 플러스 3개에서 4개 이상 되는 걸 선택을 해서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침에 바르고 저녁까지 그냥 두면 이렇게 소용이 없어요. 2시간에서 늦어도 4시간 사이에는 덧발라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꼭 덧발라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메이크업을 하는 이제 우리 여성분들, 또 요즘은 남성분들도 BB까지 바르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제품들에는 SPF 지수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죠. 자외선 차단력을 가진 제품들, 메이크업 베이스나 비비나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이런 것들 많죠. 그러면 아침에 이제 메이크업을 할 때 이런 걸 바르니까 따로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발라도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 따로 발라주셔야 합니다. 왜냐? 이 자외선 차단제가 제 역할을 하려면 보통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800mg, 남성분들은 900mg 이렇게 하면 감이 잘 안 오는데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 크기 정도, 꽤나 많은 양을 계속해서 덧바르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메이크업 제품들은 다 얇게 발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양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그 자외선 차단력도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서 자외선 차단제를 먼저 발라주시고, 그 뒤에 이제 나머지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BB 같은 거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덧바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엔 선호하는 게 메이크업을 그렇게 두껍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선스틱을 중간에 덧바를 때는 이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바르실 때 이게 생각보다 많이 발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여러 번 발라주시긴 해야 돼요. 자, 이렇게 T자로 이마와 자, 콧등, 그리고 콧대, 그리고 턱 두세 번 정도. 그리고 이제 L자라고도 하고 니은자라고도 하는데요. 일단 작은 니은, 이제 가장 김이나 잡티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위주로 먼저 발라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큰 니은, 큰 L자, 대문자, 한
번 아니고 두세 번 발라주죠. 스틱형이라서 이게 한 번에 많이 발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발라주시고, 그리고 사이도 이제 가능하면 이제 살살 채워주는 거죠. 하지만 급할 때는 방금 그렇게 T자와 작은 L, 큰 L만 발라주셔도 안 바르는 것보다 훨씬,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바르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선 쿠션을 바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선 쿠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약간 색깔이 들어가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이제 팔에 해볼게요. 이렇게 발림성이 좀 더 있지만 더 가벼워요, 사실은. 이걸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퍼프를 또 이렇게 꼭꼭 충분히 또 묻혀서 이렇게 두세 번 정도 해줘야 덧바를 때 양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선스틱을 선호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아직 이 선크림으로 계속 덧바르는 추세도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파운데이션이라던가 쿠션 같은 게 또 선 차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덧바를 때는 이용을 좀 하셔도 됩니다. 아침에는 자외선 차단제 따로 바르시고 사이사이에 칠 때는 그런 선 쿠션 아니면 선 메이크업 제품들, 저처럼 선스틱 이런 거 발라주시면 되고요. 남성분들도 꼭 중간에 한번 덧발라 주세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실 때 요령 한 가지 더, 착향료, 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물질들인데요. 이것들이나 혹은 인공색소, 광물류 같은 것들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간 것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는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갔던 성분들인데 미 FDA에서 12가지 성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피부에 안전한지 아직 확실치 않다. 그래서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고 발표를 했던 12가지 성분이 있어요. 그 성분들 제가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이 성분들을 보시고요. 혹시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시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보시고 이 성분이 있으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제형에 따라서 성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내 피부 타입에 어떤 게 맞는지를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징크 옥사이드, 우리말로는 산화아연이나 혹은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우리말로는 이산화 티타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런 성분들은 무기물질이에요. 이 성분들을 주로 해서 만들어진 자외선 차단제, 그래서 무기물질로 된 자외선 차단제, 줄여서 무기자차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걸로 이루어진 자외선 차단제는 물리적으로 우리 피부의 방어막을 형성을 해서 UV를 반사를 시켜줘요. 혹은 산란을 시켜줘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외선 산란제라고도 불렀고요. 이 자외선 산란제 혹은 무기자차의 특징이라고 하면, 장점이라고 하면 이 피부 속 깊이 침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 자극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감성 피부에 혹은 유소와 임산부에 안전하게 쓸 수가 있어서 이런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무기자차를 써주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면 가성비 좋은 무기자차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면 저희 아이용으로 쓰는 건데요. 이런 닥터지 제품들도 이건 순수하게 징크 옥사이드로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 로션 타입인데 발림성도 괜찮고 약간의 그 톤은 업되는 경향은 있어요. 이렇게 발라보면 쭉. 자, 결 따라서 항상 발라주시는데요. 그다지 백탁이 없죠. 네, 로션 타입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소화나 민감성 피부나 임산부 이런 분들에게 가성비 좋게 추천할 만한 무기자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유기자차겠죠. 유기물질로 된 자외선 차단제. 유기물질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성분이 파바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파라 아미노 벤조익 애시드 혹은 옥시벤존, 아부벤존 이런 성분들이 주로 유기물질에 해당하는데, 이런 유기물질로 된 자외선 차단제, 줄여서 유기자차. 이 유기자차가 하는 작용은 일단 피부 속으로 침투를 해서요, UV를 피부 속에서 화학 에너지로 된 것을 열 에너지로 바꿔줘서 없애주는, 몸에서 방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이걸 자외선 흡수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유기자차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발림성이 아주 좋고 화장과의 궁합도 좋은 편이에요. 백탁 현상도 없고요. 하지만 아까 무기자차와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피부 속으로 이제 침투한다고 했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라던가 유소화나 임산부에게는 좀 자극이 될 수가 있어서 또 알러지 피부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돼서요. 그런 분들은 무기자차를 쓰시는 게 좋고요. 뭐 피부 장벽이 좀 강하신 분들이라던가 별로 피부가 예민하시지 않은 분들은 유기자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추세는 혼합자차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무기자차의 또 장점, 유기자차의 장점을 이렇게 같이 섞어서 놓은 거, 그걸 혼합자차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예민한 피부나 유소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무기자차를 쓰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중에서 아주 예민하지 않은 피부는 유기자차 쓰시면 되고, 그런데 좀 애매한 피부 있죠. 약간 건성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예전에는 우리가 복합성이라고도 불렀는데요. 또 조금 다른 개념으로 수부지 피부라고도 부르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수분이 부족한 지성 피부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는 기름이 많이 나오는데 피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지성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피부 속에서는 수분이 아주 바짝바짝 말라서 건성인 피부, 이런 피부를 수부지 피부라고 하는데요. 이런 피부는 혼합자차 중에서 좀 골라서 피부 타입에 맞게 골라서 쓰시는 게 좋고요.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좀 가성비 좋은 혼합자차를 추천드리면, 제가 몇 가지 중에서 좀 골라봤었는데요. 메이크 프렘 이 제품이에요. 가격도 좀 착한 편인데 무엇보다도 이게 또 발림성도 좋고요. 워터프루프 기능도 우수하고, 그리고 다른 또 유해 성분도 들지 않아서 이게 또 차단력도 우수하고요. 가성비도 좋고, 네. 이게 전혀 백탁 현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성분들은 어차피 또 메이크업을 하니까 이중 세안을 꼭 하는데 이제 비비도 바르시고, 어떤 또 남성분들은 또 자외선 차단제도 또 열심히 바르시는 분들 많은데, 집에 가서 이제 씻으실 때는 그냥 뭐 비누 세안만 한다던가 물 세안만 한다던가 또 피곤할 때 그냥 잔다던가 이런 분들 많으시다고 걱정을 하세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땀구멍이 막혀서 뭐 피지가 올라온다던가 피부 상태가 결이 또 안 좋아진다던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뭐 로션 타입이든 아니면 오일 타입이든 피부 타입에 맞는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로션 먼저 사용을 해서 꼼꼼하게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세안을 할 때도 미온수로 처음부터 끝까지 미온수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충분히 세척까지 해주시고요. 그리고 뽀송한 수건으로 박박 아닙니다. 톡톡톡톡톡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보습 관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보습 관리. 기다렸다 하시면 안 돼요. 닦고 나서 바로 하셔야 됩니다. 1, 2분 안에 해주셔야 되고요. 먼저 이제 스킨
스킨케어 하죠. 이렇게 스킨케어를 했어요. 그리고 한 제품을 바르고 나서 1, 2분이라도 있다가 다른 제품을 좀 발라주세요. 충분히 흡수를 시킨 다음에 발라줘야 각자의 역할도 더 잘 할 수가 있고 이것의 흡수력도 더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는 프로바이오틱스 세럼을 씁니다. 이게 우리가 거미줄 세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정제수가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아서 또 참 좋아요. 대신 BPD, 발효 여과물이 들어있어서요. 굉장히 이렇게 쫀득한 타입인데 여기다가 해볼게요. 이게 또 제약회사가 공들여서 만들어서 그런지 저는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여기 보시면 굉장히 끈적할 것 같죠? 그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발라줘요. 그럼 여기 자세히 보시면 지금 막 거미줄이 올라오고 있죠? 저거 찐득해서 어떡해 싶으시죠? 그죠? 그런데 얘가 조금만 두드려주면은요, 속 흡수되면서 촉촉함만 남아요. 자고 일어나서가 더 촉촉해요. 그리고 이런 보습 제품들, 세럼들 발라주실 때, 저는 이 방법을 씁니다. 저녁에는요, 갔다 와서 이제 세안을 하고 바르잖아요. 바르고 1시간 뒤에 또 발라요. 그리고 또 1시간 있다가 또 발라요. 꼭 1시간 아니라도 생각나면 또 발라요. 자기 전에 또 바릅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좀 텀을 두고 나서 자꾸 덧발라주는 거, 이것도 하나의 꿀팁이 되겠습니다. 보습제를 충분히 덧발라주자. 다음 영상에서도 또 좋은 꿀팁 있으니까 기미 잡티 개선법 가지고 오겠습니다.